마지막 4부를 진행할 종로학력개발원장 장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1, 2, 3부에서 어쩌면 기본적인 얘기들은 이제 다 들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은 지난번 여러분들 이제 가채점 설명회 때도 제가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짜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다면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인원에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 그 다음에 점수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지난번 가채점 설명회 때는 저쪽에 이제 12월 4일 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적표에 대한 거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받으신 배치표를 원점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배치표들을 받으셨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점수가 같더라도 표준 점수는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12월 4일 날 점수를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받으셨으니까 자신의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은 확실히 이제 아시는 거죠. 사실 어제 성적표 받기 전에 각 언론이 그 전날 이미 채점 결과들을 공지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도 12월 3일 날 실제 원점수 등급 컷을 아마 공개를 했었는데 12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점수가 몇 점이니까 등급이 얼마일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어제 같으면 이제 확실히 점수를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직은 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건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지수겠죠. 사실은 어제 동국대가 변환 표준 점수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변환 표준 점수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실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또 어떻게 활용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더 변화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확인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략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이제 요 내용일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제가 진행하는 설명회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 중에 표준 점수도 있고 100분위도 있는데 과연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 중에 나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 작년, 재작년, 최근에 몇 년간을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 100분위와 표준 점수 유불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요 학교들이 앞에서 일부나 또 좀 전에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목록이죠. 근데 사실은 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목록을 보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100분위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적표가 1등급이나 2등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지원하는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표준이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를 굳이 고민하실 이유는 없죠.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영역 간의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할 테지만 맨 아래쪽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는 실제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반반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과 같으면 한 2, 3등급이 섞여 있거나 이과 같은 경우라면 한 3, 4등급이 섞여 있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맨 아래쪽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또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내 점수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중에 뭐가 유리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다 보면 대부분 이런 이제 점수 분포를 저희가 항상 분석을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국어 영역의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의 학생들의 성적 분포고요. 빨간색이 작년 거고요. 파란색이 올해 거의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1, 2등급 구간이 되게 좀 조밀조밀 모여 있다는 거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1등급 구간, 2등급 구간이 따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 구간이 굉장히 성적대가 넓기 때문에 이제 1등급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이 되게 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 2등급 구간을 모두 합쳐야 작년에 1등급 구간의 점수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 대비로 보면 상위권은 조금 더 조밀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수학 가형의 경우는 뭐 국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워낙 저쪽 상위권 쪽에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아래쪽에 구간 표시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다 보면 파란색의 경우는 2등급이 3등급보다 상당히 넓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작년 구간을 보면 2등급보다 3등급이 좀 더 넓은 구간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이제 3등급 구간,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보면 중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조밀조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아마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저쪽에 숫자로 11,026, 그죠? 11,026명, 7,653명 이렇게 표시해 드린 숫자가 한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은 작년 거, 파란색은 올해 거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건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좀 많이 좀 펼쳐진 편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은 백분위와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따질 때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학 가형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인원 분포는 뭐 앞에서도 잠깐 보여줬는데요. 실제 1등급의 경우는 작년에 10,000명이 좀 넘었지만 올해는 8,666명이니까 1등급 인원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지만 2등급 인원의 경우는 뭐 실제로 생각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여러분들 누적 비율을 보시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죠. 다만 올해는 전체 인원이 줄었으니까 누적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인원수로는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고요. 수학 나형의 경우는 뭐 항상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그 이쪽의 구간, 그죠? 오른쪽 구간이 사실은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학 가형에 비하면 오른쪽에 찍는 영역의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은 이런 구간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나형의 경우는 마치 학생들이 되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M자형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서 중간이 좀 많이 비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학 나형의 경우도 1등급과 2등급의 인원수의 변화는 실제로 1등급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요. 2등급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과목들 중에 뭐 지구과학 1의 경우는 작년과 올해 이제 분포가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그죠? 조금 더 점수의 분포가 좀 넓어졌다는 정도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탐구는 이제 어떤 분포가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알아보는 거의 대부분 다 찍습니다. 실제로 1등급과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3, 4, 5, 6, 7, 8, 9등급은 다 같이 찍기 때문에 찍는 애들끼리 이렇게 정규 분포를 잘 그리죠. 그래서 뭐 1, 2등급은 항상 사실 나름대로 조금만 풀면, 그죠? 뭐 한 30, 뭐 8, 9점 맞으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아랍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발표한 도수 분포표를 보시면서요, 대략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이건 이제
뭐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의 그 상황입니다. 제일 왼쪽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예를 들면 표준 점수 120점인 학생은 작년에 백분위가 86이었어요. 근데 녹색 구간의 맨 아래쪽에 해당하는 115점의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백분위가 7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준 점수 5점이 감소할 때 백분위는 몇 점이 감소를 했어요? 15점을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을 가야 될까?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을 가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올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올해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이 한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표준 점수 7점이 백분위 18점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최대 인원이 작년에는 9,400명, 8,000명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 점수에 많은 인원이 몰려있게 되면 이 점수를 기준으로 아래 위에서 백분위의 변화가 되게 커져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119점을 기준으로 표점이 1점 높아질 때 백분위 얼마 변했죠? 4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백분위라는 게 많이 변하는 이유는 한 점수의 인원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6,900명이나 6,400명, 7,0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점수를 보시면 121점 구간에서 한 점수, 표준 점수 1점이 높아질 때 백분위가 아까는 몇 점이 변했죠? 4점이 변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점밖에 변화가 안 되는 건 저 인원수의 변화가 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올해는 작년보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유불리의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이나 4등급권에 있는 학생들, 수학 가형에서 3등급이나 4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내가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115점인 학생이 있다고 보세요. 115점인 학생은 백분위가 70이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보는 대학을 고민한다면 어떤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115점을 받은 학생은 제가 볼 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 구간에 있는 학생 122점 학생과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표준 점수로는 몇 점 차이가 되죠? 7점 차이인데 백분위로는 몇 점을 깎여야 돼요? 18점을 깎여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무슨 점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고요. 이 구간에서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뭐를 반영하는 대학?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구간대에서 나는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설명회를 이렇게 힘들게 와서 2시간 이상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얻어야 될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점수를 딱 입력을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점수를 환산 점수로 계산하고 이 대학의 이과를 갔을 때 여러분들 점수로는 몇 점이 남는지 부족한지 다 계산을 해드려요. 그러면 뭐 이런 프로그램 한 서너 개만 여러분들 구입하셔갖고 서로 비교하셔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을 가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서너 개를 여러분들이 운영해 보셨을 때 그 서너 개가 다 똑같은 결과를 예측해 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뭐 가군에 어디, 나군에는 어디, 다군은 어떻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게 해보시면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뭐 A사의 경우는 가군의 A대학이 안정이라 그러는데 저희 종로는 약간 위험하다고 판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너 개를 샀더라도 서너 개가 다 다른 결과를 만약에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예측 결과를 갖고 판단은 하셔야 되잖아요. 뭐 한 10개를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서너 개 정도의 그 프로그램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은 갖고 계셔야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서너 개 중에 그래도 어느 쪽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대충 요 정도의 상황들은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는 어제 발표한 동국대 자료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탐구에 만점을 맞은 학생들, 그러면 아마 가채점을 했을 때는 모든 학생이 다 원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5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치표도 보고 뭔가 프로그램을 돌렸을 텐데요. 표준 점수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경제와 가장 낮은 윤리와 사상을 기준으로 보면, 자,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표준 점수 10점 차이가 나거든요. 원점수로는 똑같이 50점인데 표준 점수가 10점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학생의 어떤 실력보다는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불리를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백분위를 활용하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환산하게 되는데요. 동국대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똑같은 백분위라면 변환 표준 점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과 윤리의 만점자의 백분위는 99, 법과 정치의 만점자의 백분위도 99면 생활과 윤리와 법과 정치는 표준 점수는 다르잖아요. 하나는 65점이고 하나는 67점인데 똑같은 변환 표준 점수인 67.12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생활과 윤리에 만점을 맞은 학생은 자기 점수보다는 몇 점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2.11이 플러스가 된 거지만 법과 정치를 그 만점 맞은 학생은 겨우 0.11만 플러스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경제를 본 학생 중에 만점 맞은 학생은 몇 점을 깎는 거예요? 3.89를 깎으니까 경제 만점 맞은 애는 되게 억울할 거고, 그죠? 상대적으로 저쪽에 있는 생활과 윤리를 만점 맞은 학생은 상당히 자기 점수보다는 2점이나 이득을 보는 거니까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원래 표준 점수로 보면 10점이 차이가 나지만 이거를 다 변환시킨 다음에 보면 4점 정도의 차이로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게 변환 표준 점수 표예요. 그런데 이게 대학마다 좀 다르고요. 실제로 또 해마다 조금씩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동국대는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음 주에 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자료집 4부의 8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각 대학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제가 매년 보면 서강대는 이 변환 표준 점수 표를 발표할 때도요, 탐구의 그 간격이 되게 좀 좁아요. 변환시켰는데 그 간격 차이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항상 탐구를 좀 못 본 학생들은 되게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학 탐구의 경우는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지구과학을 만점 받은 학생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의 단순 표점으로 보면 74점이 실제 동국대 변환 표준 점수는 69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만점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받은 표준 점수에서 5점을 깎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학생들은 뭐 동국대 가기 싫으면 이 단순 표점을 그냥 쓰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상위 한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홍익대밖에 없거든요. 홍익대를 가면 되는데 홍익대는 이제 다군이고, 그죠? 동국대는 간화군이니까 홍익대와 동국대를 동시에 고민하실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저는 뭐 솔직히 지구과학을 만점 맞은 학생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를 가야 될 수준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 표점을 쓰는 학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게
자기 점수에서 5점을 이제 뭐 깎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원에 대한 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자, 모집군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좀 다르다. 근데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에 따라서 또 인원 구조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점수를 받으셨으니까 배치표를 보시면 대략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건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인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모집 인원들을 좀 보시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뭐 대략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런 건 저희 자료집에 보면 각 대학별로 군별로 인원을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인원이 많은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인원이 좀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좀 상향 지원, 소신 지원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인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뭐 정시 설명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구조고요. 요 구조에서 이제 인원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인원을 넣으면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인원의 숫자는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올해 최초 인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작년 최초 인원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초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거는 아직 얼마나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올해 거와 작년 거의 최초 인원을 쫙 표시를 해드리면, 자, 제일 왼쪽에 빨간색으로 좀 크게 되어 있는 박스의 의미는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가군에서 뽑는 인원을 모두 합치면 작년에는 685명, 올해는 861명입니다. 인문계열로 보면. 그럼 작년보다는 몇 명이 늘어났어요? 한 18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면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까지 4개 대학의 나군 모집을 모두 합치면 작년에는 1135명, 올해는 1367명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가군이 됐던 나군이 됐던 최상위권의 학교들의 정시 모집 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로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맨 윗줄에 있는 연대 경영, 작년에 118명 모집에 예비 127번까지 붙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연대 경영을 붙고도 빠져나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구도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군의 연대 경영을 쓴 학생들 또는 고대 경영을 쓴 학생들이 가군에 어디를 썼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어디 썼겠어요? 서울대 썼겠죠. 그럼 서울대 붙고 연대 경영 붙었을 때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로 보면 127명은 서울대에 무슨 과라도 아마 붙었으니까 연대 경영 붙고도 빠져나갔겠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나군의 연대 불어불문이나 사회복지를 보시면 거의 빠져나간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린 구도로 보면 연대에서 최하위권 비인기 학과를 쓴 학생들은 저 모집 인원의 구조로 봤을 때 서울대보다는 연대가 훨씬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연세대 하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를 붙을 만한 점수를 갖고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린 연대 불어불문이나 사회복지를 쓴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서울대를 썼을 확률보다는 뭐죠? 서성한 중에 하나를 썼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성대 붙고 연대 붙으면 어디에 남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예비 1번도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요, 아래쪽에 있는 성대를 보시면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성대 가군의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의 충원율을 보시면 거의 3배수의 학생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결국은 가군의 성대 글로벌 경영 경제를 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를 못 쓰고 성대를 선택한 거니까요. 좀 전에 보여드린 구조로 보면
성대 글로벌 경영 경제를 쓰면서 결국 나군에 선택한 학교들은 어디였을까요? 연고대가 됐을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성대 붙고 연고대 붙었을 때 성대보다는 연고대 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성대는 가군의 경우는 충원율이 매우 높지만 나군의 경우는 또 충원율이 어때요? 되게 낮습니다. 이게 자연계열의 경우도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충원율을 보시면 거의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안정지원과 소신지원, 상향지원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충원율이 높은 과는 조금 소신지원을 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충원율은 매년 똑같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2, 3점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상향지원이 가능한 건 충원율이 높은 과들. 하지만 반대로 충원율이 낮은 과들은 올해만 낮은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낮았고 재작년에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초합을 하지 않으면 거의 추가 합격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특별히 경쟁률이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매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충원율의 자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요, 최소한 저는 최근 3년간의 경쟁률과 최근 3년간의 충원율은 항상 확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가 최근 3년간 충원율이 어땠나, 이 정도는 꼭 체크하시는 게 경쟁률과 함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대 라인의 그 가나다군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 제일 왼쪽에 가군,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아주대, 수도권 대학들이나 나군의 연대고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대까지 상당히 이제 의대 라인에서 보면 나군에 되게 좋은 의대들이 많은 편이고요. 나군에 이제 어떤 의대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대 라인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를 쓸 수 없다면 주로 경희대나 중앙대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아까 숫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모집 인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작년 추가 합격자 숫자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30명 모집에 추가 합격은 제로, 이런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서울대 의대를 붙고 빠져나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연대의대 같은 경우는 31명 모집에 예비 몇 번까지? 22번까지 붙었다 그러면 저 22명이 또 어디로 빠져나갔느냐도 대충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군 쪽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예요? 이게 9명 모집에 예비 몇 번까지? 120번까지 빠져나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제가 충원율로 계산해 보니까 13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배수로 따지면 한 13배수 정도가 빠져나간 건데요, 다군의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건 그만큼 가군과 나군에 더 좋은 의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의대나 또는 중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의 가나다군의 수도권 구조입니다. 이 중위권 구조는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니까 또 모두 중요하죠. 수학을 가형만 지정하는지 아니면 가형과 나형을 모두 허용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국어나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과와는, 문과 상위권과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사실은 문과 상위권은 여러분들 보실 땐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보다 좋다 나쁘다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문과든 이과든 이렇게 중위권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보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방식도 되게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비롯한 모든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거에서 되게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여기에요. 이 중위권 구간에서는 각 이제 업체들의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지다 보면 반영하는 점수나 비율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권쯤 내려가면 A 업체와 B 업체의 판단이 한쪽은 위험, 한쪽은 안정 이렇게조차도 나올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중위권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 그러면 가군의 숭실대 쓰고 나군의 명지대 쓰고 뭐 다군의 가톨릭대 쓰고 이렇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쭉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항상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건들을 한번 잘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실 거고요. 설명회 이후에 결정되는 두 가지 변수가 아마 첫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이겠죠. 작년과 올해의 수시 2월 인원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재작년과 작년의 수시 2월 인원의 그 숫자인데 대학별로 이게 여러분들 모집 인원별로 가면 또 차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치표를 보시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대충 가군, 나군, 다군의 어느 정도 학교다라는 걸 잡으셨으면 그 학교들의 작년에 수시 2월 인원은 어느 정도 됐고 올해는 그럼 근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게 12월 26일부터가 이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시작이니까요. 대부분의 대학은 늦으면 12월 25일까지는 발표할 거고요. 올해 그 수시 모집의 미등록 충원 마지막 등록이 12월 20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이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될 겁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따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같은 기관에서 작년에 비해서 어땠다 이런 표현을 써드리긴 하지만 저희 같은 기관에서 만약 언론을 통해서 뭔가 발표를 할 때는 전체적인 경향만 발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의 학과를 세분화를 해서 봐야 되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수시 2월 인원이 몇 명이나 늘었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까 우리 일부에서 그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수시에서 뽑지 않는 학과 중에 수시 2월 인원이 생겨서 몇 명을 더 뽑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보다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게 문과잖아요. 문과에 비해서 이과의 경우는 좀 더 수시 2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좀 더 이 경우에 한번 촉각을 좀 보여주시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별로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 모집 요강을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이제 특징적인 학교 또는 그 상위권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 접수 시작과 마감이 조금씩 다르죠. 특히 뭐 서울대는 뭐 매년 앞쪽에 3일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나머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같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작년에는 4일만 모집을 했어요. 전체 6일 중에. 근데 올해는 5일로 좀 늘려서 실제로 조금 더 접수 기간을 늘렸고요. 이화여대가 항상 그 19시에 마감을 했는데 올해는 18시로 통일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시고, 좀 독특한 경인교대나 맨 아래쪽에 단국대 죽전 이런 학교들은 되게 원서 접수 기간이 짧습니다. 3일 만에 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경쟁률에서 조금 편차를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뭐 제가 매년 정시 그 설명회에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파란색은 마감일 날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하는 시간이 한양대는 15시거든요. 그러면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마감일 날 15시까지 통 털어서 원서 접수한 학생들이 푸른색. 그럼 빨간색은 뭐예요? 마감일 날 15시 이후에 원서 접수한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문과, 이과를 좀 나눠봤거든요.
위에 4개가 문과, 자연계열 이과의 가군 나군, 아래쪽 4개가 문과의 가군 나군인데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어느 쪽이 좀 더 눈치를 많이 봐요? 문과가 좀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문과는 가군과 나군 중에 어느 쪽이 더 눈치를 많이 보죠? 나군이 좀 더 많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가군은 좀 과감하게 막 질러대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미리 쓰고, 나군의 경우는 뭐 거의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뭐 이러고 그 원서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한양대 같은 상위권이 아니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대의 경우는 그 마지막 경쟁률 발표를 언제 하냐 하면요, 마감일 날 오전 11시에 마지막 발표를 하고요, 18시까지는 경쟁률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감일 날 오전 11시까지 겨우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한 60% 이상의 학생들이 마감일 날 오후에 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눈치를 좀 보세요. 그죠? 뭐 내가 막 재수를 결심했어 뭐 이 정도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학생들조차도 마감일 날까지는 조금 보시고 그 원서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연세대 인문계열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교육학부나 국어교육과가 최종 경쟁률에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마감일 14시가 마지막 경쟁률 발표였거든요. 이때 실제 지원자 수를 보시면 실제 미달인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요 3시간 동안 거의 몇 명이 원서를 썼나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쟁률이 폭발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 거의 매년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내가 눈치를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발표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최종 결과에서도 그렇게 낮은 경쟁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무조건 마지막 발표에서 낮았다고 폭발하고 경쟁률이 높았다고 뭐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면서 주요 대학들 상위권 대학 한 6개, 중위권 대학 한 6개는 작년, 재작년 자료를 제가 마지막 발표와 최종 결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중위권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맨날 상위권만 말씀드리고 중위권 말씀을 안 드리면요, 중위권은 상위권과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이거든요. 중위권의 경우는 제가 보면 이런 상태예요. 마지막 발표를 14시에 했는데 똑같이 연대하고, 마지막 발표했을 때 경쟁률이 높았던 과가 최종에서도 어때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률에서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들이 결과적으로는 최종에서도 어땠어요?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쟁률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전년도의 어떤 경향들을 좀 아시고요, 그 경향에 맞춰서 내가 마지막 경쟁률 발표가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상황을 좀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 때 뭐 주요 대학을 전체를 넣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상위권 대학 6개와 중위권 대학 6개를 넣어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은 경쟁률 변화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직접 한번 자료집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경쟁률을 해석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쟁률을 보셔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직 우리 1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정시 원서 접수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직도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 사이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셔서 뭐 정시 모집과 전혀 관계없이 또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또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시를 70%를 뽑는 거지
전체 수험생 중에 70%가 수시에 붙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수시의 경쟁률은 항상 3대1, 4대1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수시로 합격하는 학생 수는 그죠? 모집 인원의 70%라는 거지 지원자 수의 70%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수시에 합격을 해서 정시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2월 19일까지는 결정이 안 나겠지만 하여간 미리미리 정시 모집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